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이 사례를 보면서 국민연금 지킴이로서 과연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이 털리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좀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 네.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제가 이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 한국 타이어앤월드인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이적 분할돼 가지고 지금의 이제 최종 지주회사가 물론 상호가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12년 전 분할되기 전에 2012년입니다. 2012년 네. 이때 이제 분할되기 전에 그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와 차남의 지분을 합치면 몇 프로냐? 23%. 많지 않았어요. 뭐 일반적인 상장회사에서의 어떤 특수관계인 지분이죠. 네. 네, 그 정도까지만 지켜서도 잘 지킨 거죠. 그런데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아버지하고 차남의 지분을 합쳐보니까 42.3%. 네. 23%에서 발음도 꼬이네요. 43%로 무려 20% 포인트나 그러니까 두 분의 지분율이 증가했어요. 이게 뭐 지주회사 뭐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네. 하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됐기 이거 때문에. 거의 또 공식이죠, 이거. 그쵸, 이제 이게 그 LG로 시작된 이제 지주회사 소위 마법이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지금까지 저도 이제 어떤 뭐 이제 저술 활동을 하다 보니 네. 그 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네, 거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지금까지 170개 정도의 이제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전환이 됐습니다. 170개. 네네. 상장사. 뭐 상장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LG를 지주회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된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이제 몰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당연히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굉장히 큰 돈을 버신 변호사님도 계세요. 네, 그거를 이제 컨설팅 해드려가지고. 그렇죠. 성공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 간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감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170개가 이제 그렇군요. 전환이 됐고 케이스가 170개니까. 네. 그 기업들 개별 상장사들 하면은 수백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환한 다음에 뭐 서로 거래가 되게 많거든요. 기업도 분할해야 돼, 서로 양도도 해야 돼, 신주 발행해야 돼, 뭐 등등등. 그 사사건건 다. 네, 로펌이 다 알아서 합니다 거기서. 자, 이게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네. 자사주의 마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사주가 이제 회사 금고에 썩혀 있는 건데 이게 묵혀 있는 건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인적 분할할 때 그 신주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많이들 요 대충은 아시지만은 어떤 부분이 자. 굉장히 문제냐 이거는 조금 잘 자, 모르시더라고요. 저수를 했으니까 아마 제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은 우리가 여기 떡이 있네요. 떡을 딱 자를 때 떡을 잘랐을 때 보통은 회사도 똑같이 떡처럼 자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의 자산을 A 회사와 B 회사로 나눠질 부분에 뭐 미리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사업부가 A 사업부, B 사업부가 정확하면 자산이 정확하게 나뉘어요. 근데 A 건지 B 건지 모르는 자산들이 많습니다. 애매한 거. 네.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체육관이 있다. 그럼 체육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담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식. 이제 같이 있는 요 회사 안에 자기 주식이 있는데 이 자기 주식도 누구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회사가 쪼개지는 순간 이것도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기 주식도. 그러면 이제 A 부분의 자기 주식과 B 부분의 자기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A는 A한테 가고 B는 B한테 가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근데 그거를 꼭 그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B를 A 쪽에 갖다 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화살표가 말려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주식이 근데 A, B로 해서 B께 A로 오다 보니까 A로 간 B 부분은 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에요. 다시 이걸 걸 부활한다는 그런 뜻을 제가 좀 비유를 한 거고. 이걸 부활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A, B로 나눠 놔야 되는 자기 주식을 B 거를 A로 옮겼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막는 법이 없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발견하신 게 그 당시에 그 변호사님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지주회사 전환의 지배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3%에서 43%로 늘어나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지주회사가 가치가 내려가고 그렇죠. 사업회사 올라가고 올라가서 수합하고. 수합을 할 때 가치가 훨씬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사업회사 가치가 올라가면서 네, 네. 지주회사 그 지배주주들 그 지분하고 수합하니까 이렇게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 네. 43%가 된 거예요. 23%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지주회사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배 구조를 상당히 한 세대 후퇴시키는 많이 갔죠. 네. 이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사실 지주회사는 IMF 전까지는 금지됐었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금지한다 있었는데 IMF 때 이제 회사들이 막 망가지는데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막 다 꼬여 있으니까 못 파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다 쪼개가지고 쪼개라. 깔끔하게 하나씩 쪼갤 수 있게 해라. 이게 지주회사 취지입니다. 음. 네. 원래는 지주회사도 그렇게 뭐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 말씀하시니까 자사주 매입도 사실은 이게 그렇죠. 원래 주가 부양 목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자사주 회사의 매입은 주가를 올리게 써야 되는 거죠. 대주주를 위해서 쓰이고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지주회사 이제 전환할 때 쓰이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자진상폐 하느라고 쓰이려고 하다가 그렇죠. 거래소 규정 바뀌면서 이제 막혔고. 네. 이게 자사주도 참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다시 말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자사주를 써야 되는데 네. 지배주주고 일반주주고 네. 자사주가 말씀하셨잖아요. 자사주의 마법. 이제 우리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 자사주의 마법은 이제 꼭 아셔야 돼요. 이제 검색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 아니 금고에 있는 자사주가 왜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이게 우길권이 생겨가지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많이 돼요.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백기사로 네. 쓰일 때도 있고 이제 그죠? 경영권 분쟁일 때 그쪽은 판례가 많이 있어요. 자사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지주회사에 만약에 자사주가 5%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 갭이 5%가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근데 그 자사주가 만약에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이제 백기사한테 아군한테. 다른 회사한테 파는 음. 그런 케이스가 종종 많이 있었죠. 그거는 막히죠. 지금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이게 이제 괜찮았느냐. 이게 뭐 삼성물산 합병 때도 뭐 어디 KCC로 갔었나요 그때는? 그렇죠. KCC한테 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사주가 활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내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뭐 해외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자사주는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주가 부양이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기 그렇지. 때문에 이렇게 지배주주한테 쓰인다는 것 자체를 상정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그 회사에 있는 이사가 이런 결정, 회사 돈을 쓰는 결정이잖아요. 자사주를 사고 팔고 이런 거는 회사의 돈을 쓰는 결정이고 회사의 돈이 들어오는 결정인데 이런 걸 할 때 특정 주주한테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배임으로 걸리는 바로 그냥. 네. 그래서 뭐 한 뭐 20년씩 살고 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아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될 문제는 이 한국 테크놀로지 너무 힘들어. 그냥 한국 타이어. 한타로 하시죠. 한타. 네네. 제가 쓴 기사도 있어요. 한타고로. 한타가 좋아. 한타가 좋은데. 어차피 다시 타이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지주회사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는 이제 자회사들이 주는 배당하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 사용료, 네. 로열티 이른바 네.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매출액 대비 브랜드 지급액 비율이 거의 최고 수준이다. 네. 예, 이걸로 하나가 또 기록이 있고 네. 거의 뭐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기록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한국 타이어 말고 또 다른 좀 핵심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한국 아트라스 DX라고 DX 네. 여기는 또 어떤 기록이 있냐 자사주 지분율이 무려 57%. 네. 이것도 거의 역대급이다. 최고 수준이죠. 네. 역대급이다. 58.4%네요. 58.4%. 1위인데 1위. 상장사 중에. 아마 1위가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막 이렇게
확신을 못 하겠어. 네, 틀릴 뭐 수도 있어요. 1위에서 3위 정도 예, 내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주회사 그 공정위에서 내부 거래 네. 이거 조사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큰 대기업 내부 거래 이제 비중이 이게 이제 18년 자료인가 그런데 55%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주회사 내부 거래 비중이 94%?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내부 거래 부분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허수아비 찌르기이다. 허수아비 찌르기? 네.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는 논쟁이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부 거래를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가 그 내부 거래 문제가 된다는 그 회사들, 소위 뭐 SI들. MRO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이 어차피 내부 거래를 위해서 만든 회사는 저는 오히려 야 외부 거래를 40%씩은 하고 있어. 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 회사를 쪼개서 또 이제 쪼개는 게 문제입니다. 쪼갠 다음에 개인 주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글로비스 케이스를 봐도 네. 물류 부분이 쪼개져 나온 다음에 그게 현대기아차 계열사들이 투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지분을 다 회사가 투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죠. 아, 맞아. 근데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줬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내부 거래 비중이 몇 프로다? 이거는 공정위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원래- 그 회사가 지분이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네. 원래 그 회사 설립 자체가 내부 거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뭐 근데 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실 안에 많잖아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많죠. 많은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많죠. 반도체를 뭐 절로 보내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회사로 쪼개면 그냥 회사가 되는 겁니다. 거죠. 근데 지분 관계가 물류회사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으면 돼요. 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을 몰아줬기 때문에 문제인 네. 거지. 내부 거래는 100% 돼도 상관없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괜히 그렇죠. 공정위가 네. 회사가 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어차피 다 없죠. 회사로 계속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하거나 100% 네.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저희 지배 구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그렇죠. 그 100%가 이제 개인 대주주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거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개인 대주주야. 그게 심각합니다. 지금 뭐 큰 대기업들에서 먼저 했고 중견 중소기업들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딱 하고 있죠. 네. 이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대기업들은 요새 공정위에서 하도 막 이제 네. 규제하고 뭐 상장사는 대놓고 못하죠, 이제. 상장사는 지분율 몇 % 이상이면 안 되고 다 있잖아요. 그게 네. 비상상자 30%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래 있는 그 중견기업들이 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한국과 외국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느낀 게 어떤 이제 한국 회사를 외국 회사가 이제 사가려고 M&A 하려고 실사를 했는데 그런 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 주주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외국에 이제 실사를 하던 그 이제 포텐셜 바이어죠. 는 그 실사 결과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드랍해 버렸어요. 네, 안 사는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 정도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반응이고 또 다른 쪽에서도 이제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유명 대기업의 이제 외국 투자자를 대리해가지고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실상 이제 분쟁이 약간 붙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한국에서 가능한지.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그냥 뭐 회장님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임대료 계속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네. 참 이게 한국식 거버넌스인데 이게 참 아들 이름으로 비상장사 SI 업체 만들고 네. 빌딩 관리회사, 네. 뭐 정원 관리회사, 뭐 이런 거 아까 MRO 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해주고. 네. 부품도 뭐 다 하나 껴져 있잖아요. 네. 1차 벤더는 다 가족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해봐야 되니까 막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몰라도 이게 이제 이게 증여세,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이렇게 편법을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너무 이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웬만한 중견기업들 다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다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거는 세제가 잘못된 거다. 그런 의견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세금, 증여세, 상속세를 그냥 과감하게 내려주고 대신 그래도 이렇게 몰아주게 해가지고 꼼수 부리면 이거는 진짜 일벌백계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일단 한번 만들어낸 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증여세 상속세 부분은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없이 또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상장사 지배주들, 뭐 비상장사 지배주들하고 일을 하시다 보면 이 상속 증여에 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계사님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피해 가려고 온갖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라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네. 예? 뭔가를 상속 경영권 승계의 비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큰 어떤 결정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근데 뭐 증여세 문제, 상세 문제 물론 있겠지만 네. 세금을 안 내는 거 이상의 너무 큰 사실 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세금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세금을 좀 줄여준다고 한들 안 하겠느냐 이거죠. 네, 그거는 좀 그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가 크고 좀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게 네, 열려 있다는 것 자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열려 있고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일단 막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세금이 세다면 그 세금은 세금 자체의 문제로 네.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트라스 BX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사주 비율이 58.4%. 여기 이제 자진 상폐 하려다가 지금 이제 네, 안 되는 그분도 상황인데. 사실 대표적으로 자기 주식은 회사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끔 잘 모르시지만 지배주주가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회사 돈으로 사는 주식이 자기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진 상폐를 하는 이유는 사실 뻔하거든요. 다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배당 성향을 쫙 낮춰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M&A를 통해서 하든지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씁니다. 결국은 뭐 예전에 뭐 테린 포장, 테린 페이퍼 사건도 있었고.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측면에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타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네. 뭐 아버지도 세금 문제 때문에 뭔가 뭐 조사받고 소송이 얽혀 있고 대권을 이어받은 아들도 송사가 또 휘말려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장차남이 또 경영권 분쟁을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저 밑에 자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그냥 100% 자기 회사 만들려고 자진 상폐하려고 해. 이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배구조에 관한 이제 이슈로 돌아가면 네. 이게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과연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지배구조가 좋은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 약간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네. 돈 벌지 마라라고 말만 하는 거하고 그 방법을 막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지배구조가 인간의 본성상 돈 벌고 싶은 사람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제도예요. 지금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게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배주주가 사익 추구를 못 하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물론 그런 일을 대주주 이제 대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안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도상으로 당연히 어떤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만 아니라 주주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니까 네. 그 이사회의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지배구조인데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 모두 이제 똑같이 네.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들의 그 재산권, 소유권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상법이나 회사법, 네, 상법이, 회사법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회사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는 한 이거를 또 안 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다. 그 합법이거든요. 네. 불법이 아닌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자, 이 보세요. 이 아트라스 BX도 지금 배당 성향이 뭐, 야, 배당 성향이 3%야, 3%. 배당 성향이 3%. 네. 근데 이게 이제 자진 상폐된 다음에는 껑충 뛰겠죠. 그렇겠죠. 하게 되면. 예, 성공하고 나면. 돈은 많으니까 일단. 네. 돈은 많으니까. 지금 3%인데 30% 네, 뭐 때린들 할 수 있는 뭐 100% 때려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00%로 이게 M&A가 될 때에는 배당 성향을 보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사 전체의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시고 뭐 일반인들도 딱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주식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주식의 가치 곱하기 주식수가 회사의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배당 성향 조절을 통해 가지고 주식의 가치는 언제든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는 이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만드는 게 회사의 가치인데 그거를 주식수로 쪼갠 게 이제 그 주식의 실제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장 회사에서 배당 성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시가라고 이 정해진 이 가격이 마치 이거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그 회사의 가치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해요. 많은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가라고 써 있으니까. 법에. 마치 사과나 고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고기 한 근에 얼마면 곱하기 100근 하면은 뭐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반영이 법에 안 돼 있고 무조건 자본인상법상 뭐 합병이나 그런 주식매수 청구할 때 시가 기준으로만 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도 큰 병폐죠, 사실. 네. 자, 거의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안타그룹의 사례를 놓고 보면 사실은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그 두 아버지와 차남의 지분율이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아. 23%에서 네, 43%로 20%포인트가 증가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제로섬 게임인데 두 분의 지분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다른 주주들의 가치는 그만큼 몫은 밑으로 내려갔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절차적으로 아까 이제 자사주 마법도 얘기했었고 그 지배주주 간의 사업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주회사 간의 그 수합 얘기도 했었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은 이렇게 해도 이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그죠? 그 아버지와 차남을 위해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이런 식의 결정을 계속 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내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른 일반 주주들이 그만큼 일반 주주들의 몫이 줄어들어도 손해를 봐도 크게 전혀 이사의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놀랍죠. 네. 놀라운 법입니다. 참 유구무원이다 이런 생각인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법의 취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걸 형식적으로 회사라는 껍데기만 위해서 일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법인 계좌. 네, 법인인데 그래서 법인을 위해서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든지. 회사 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럼 회사를 위하여 그러면 회사라는 법인과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죠. 특히나 회사가 아예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뭐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거는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냥 주주들 사이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럴 때에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지금 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뭐랄까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개혁이랄까 개선이랄까 그런 어떤 논의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몇몇 이제 소장 교수님들은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하는 게 이사의 이익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소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주류 학계나 법 쪽에는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네, 반대도 아니고 잘 몰라요. 이 자본시장이나 어떤 판사님들도 대부분 다루는 사건이 회사나 자본시장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힘이 될 것 같고, 아니, 사실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한타그룹 보면, 네. 지금 이 현재 그런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그 지배주들을 위해서 이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맨날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고 있잖아.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제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게 네. 결국은 참, 저 회장님들한테도 좋다, 사장님들 좋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피부로 와닿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분위기 자체도, 우리나라 이제 저희도 일을 해보면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좀, 경영자들이 그래도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되고, 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희한하게 하십니다. 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참 좀 신기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했지 않느냐, 그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런. 그래서 그건 아닌데 참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뭐, 경영권 분쟁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와중에 한번 한타그룹,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와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경위, 그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어떤 손익 계산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누는 건지 이런 거 알아봤고, 현존하는 문제도 좀 진단을 해봤고,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이런 것도 좀 심플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책은 언제쯤 나오죠? 책은? 책은 뭐 9월. 9월? 네. 네. 그때 한번 저 책 들고 한번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책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하여튼 뭐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좀 시장이, 자본시장 특히 뭐 아까 이제 투자 관련돼서 많이 이제 송사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많이 좀 정비가 되고 뭐 선진화되면 일감이 많이 줄어들려나요? 우리 아니죠. 변호사님? 왜냐하면 엄격한 규제가 생길수록 변호사들은 좋아지죠.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다. 네. 자본시장에 대한 그 손방망이 처벌밖에 없고.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